회장님, 시장은 지금 보로노이가 세계 최대 암학회인 AACR에서 발표한 새로운 데이터에 그야말로 열광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거대한 기대감의 파도 속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챙겨야 할 기회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뜨거운 환호성 뒤에 아주 조용히 숨어있는 현실적인 변수들은 또 무엇인지 함께 보고 드리려 합니다. 이번 보고는 보로노이라는 회사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을 이미 숙지하신 회장님들을 위한 심층 브리핑입니다. 만약 처음 접하시는 분이시라면 저희 채널의 이전 기초편 자료를 먼저 참고해 주시길 권해드립니다. 뻔한 성장 스토리는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그 이면의 디테일한 가치와 현실적으로 반드시 점검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까지 남김없이 씹어먹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브리핑을 끝까지 들으시면 이 기업에 대한 확신은 더욱 단단해지고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의 잔파도에는 완벽하게 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회장님의 시간을 아껴드리는 주식비서 로니입니다. 바로 본론 시작하겠습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모든 숙제의 시작점이자 핵심입니다. 회장님, 현대의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수많은 기적의 표적 항암제가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암이란 적은 언제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진화합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무기, 즉 동시대 최고의 신약에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듣지 않게 되는 순간이 온다면 환자는, 그리고 의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그야말로 더 이상 기댈 곳 없는 치료의 벼랑 끝에 서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현대 종양학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마지막 두 개의 거대한 장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왼쪽의 첫 번째 문제는 획득 내성, 즉 처음에는 잘 듣던 약이 치료 과정에서 결국 듣지 않게 되는 문제입니다. 암세포가 약의 공격을 피하는 새로운 방법을 배워내는 것이죠. 그리고 오른쪽의 두 번째 문제는 뇌전이입니다. 암세포가 인체의 가장 깊숙한 성역, 즉 뇌라는 최후의 보루로 숨어버리면 대부분의 약물은 뇌혈관 장벽이라는 아주 견고한 방어막에 막혀서 속수무책이 됩니다. 보르노이는 바로 이 두 가지 가장 어려운 난제를, 그것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두 개의 신약 후보 물질, 오늘 보고의 핵심인 두 기둥을 이번 학회에서 공개한 것입니다. 네, 오늘 보고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현존 최고의 약들이 실패하는 지점, 즉 내성과 뇌전이라는 종착역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로노이의 첫 번째 기둥, 표적 자체를 지도에서 지워버리는 VRN10의 과학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기둥, 이미 인간에게서 87.5%라는 경이로운 숫자를 증명한 VRN11의 임상 데이터를 현미경처럼 분석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이 두 기둥을 하나로 단단하게 묶는 압도적인 안전성이라는 전략적 엣지를 확인하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모를 하방 리스크에 대비한 스트레스 테스트까지 꼼꼼하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에노투 그리고 타그리소. 이 두 약물의 이름은 회장님께서도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각각 HER2 양성 유방암과 EGFR 변이 폐암 시장에서 기적의 항암제로 불리며 시장을 제패한 현존 최강의 약물들이죠. 하지만 이 위대한 약물들조차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약물들의 내성이 생겨버린 환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마땅한 다음 치료 옵션이 없는 거대한 치료 공백 상태가 발생합니다. 시장의 모든 글로벌 제약사들이 바로 이 포스트 에너투 그리고 포스트 타그리소라는 미충족 수요가 극대화된 거대한 미개척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거대한 전쟁터에서 보로노이가 내놓은 첫 번째 해답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VRN10입니다. 회장님, 이 약은 단순히 기존 약을 조금 개선해서 따라가는 미투 약물이 결코 아닙니다. EHR2라는 암의 성장 엔진을 상대하는 게임의 규칙 자체를 완전히 새로 쓰기 위해 설계된 그야말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노리는 근본적인 자산이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VRN10의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핵심 개념은 바로 HER2 분해, 즉 디그레이데이션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기존의 모든 표적 항암제들은 암세포의 성장 신호를 차단하거나 억제, 즉 인히비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분해라는 방식은 그 철학 자체가 다릅니다. 암을 유발하는 원흉인 HER2 단백질 수용체 그 자체를 세포가 스스로 쓰레기라고 인식해서 파괴하고 없애버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제가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기존 약들이 전장에 나온 적군의 무기를 빼앗는 수준의 전략이었다면 VRN-10은 적군 자체를 전장에서 완전히 소멸시켜버리는 전략입니다. 회장님, 소멸된 적군은 다시는 무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그 개념적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화면 왼쪽에 표준 억제 방식을 먼저 봐주십시오. 약물이 암세포 표면에 있는 HER2 수용체 스위치를 일시적으로 끄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 스위치는 언젠가 다시 켜질 수 있고 더 교활해진 암세포는 스위치를 우회하는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내성입니다. 하지만 이제 오른쪽에 VRN10 분해의 방식을 보십시오. 약물이 HER2 수용체를 세포 안쪽으로 질질 끌고 들어가서 세포 내의 쓰레기 처리장인 리소좀에서 아예 녹여 없애버립니다. 원인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니 당연히 근본적으로 더 영구적이고 강력한 접근법일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자, 시장은 단순히 분해라는 결과에 환호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근본적인 분해가 가능한 걸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약물이 단백질에 결합하는 방식, 그 첫 단추에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분자구조 모델링을 주목해 주십시오. 투카티닙과 같은 기존의 모든 경쟁 약물들은 모두 HER2 단백질의 활성화 고리가 닫힌 클로스드 상태의 구조에 결합합니다. 하지만 VRN 원공은 전 세대에서 유일하게 이 단백질이 활짝 열린 오픈 상태일 때 드러나는 독특한 구조에 그것도 아주 강력한 공유 결합을 형성합니다. 바로 이 열린 상태에 대한 독점적인 결합이 앞서 길게 설명드린 강력한 분해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마스터키, 첫 번째 스위치인 것입니다. 내용이 조금 깊어지는데 괜찮으시죠? 이 부분이 기업의 펀더멘털을 좌우할 핵심이라 그렇습니다. 이 정교하기 짝이 없는 파괴의 과정을 제가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의 흐름을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VRCN10이 앞서 보신 그 독특한 열린 상태의 특정 부위에 아주 강력하게 결합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이 결합을 신호탄으로 원래 암세포 표면에 둥둥 떠다니던 HER2 수용체들이 세포 안으로 전부 빨려 들어옵니다. 전문 용어로는 내재화라고 부르는데 마치 적을 성 안으로 유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성 안으로 들어온 단백질을 보호하던 보호막 역할을 하던 물질이 떨어져 나가고 그 자리에 이제부터 너는 파괴 대상이다 라는 신호를 보내는 다른 물질로 교체됩니다. 시스템이 보호 모드에서 파괴 모드로 완전히 전환되는 겁니다. 네 번째,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된 HER2 단백질에 너는 이제 곧 분해될 운명이다 라는 일종의 파괴 꼬리표가 줄줄이 달라붙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 꼬리표가 덕지덕지 붙은 HER2는 세포 내 소각장인 리소좀으로 직행해서 형체도 없이 완전히 파괴되어 사라지는 것입니다. 회장님, 이토록 정교하고 아름다운 메커니즘을 보니 정말 가슴이 뛰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뜨거운 가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차가운 머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돌다리를 한번 두드려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VRN10의 놀라운 기전과 데이터는 정말로 인상적입니다. 다만 이 모든 결과는 아직까지 전임상, 즉 동물 실험과 세포 실험 모델에서 나온 데이터라는 점을 우리는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신약 개발의 역사에서 이 경이로운 전임상 데이터가 실제 암 환자의 몸속에서, 즉 임상시험에서 똑같이 재현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VRN10이 넘어야 할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하며 유일한 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보로노이의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VRN11입니다. 이 약은 방금 보신 VRN10이 미래의 약속이라면 현재의 증거에 해당합니다. 즉, 개발 단계가 더 앞서 있으며 이론이 아닌 현실, 실제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그 가치를 데이터로 증명해내고 있는 파이프라인입니다. 회장님, 지금 화면에 떠 있는 이 숫자를 잠시만 집중해서 봐주십시오. 87.5%. 이것이 바로 VRN11이 이번 학회에서 시장 전체에 던진 가장 강력하고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현존 최고의 폐암 치료제인 타그리소에 내성이 생긴 환자들, 그 중에서도 가장 치료가 까다롭고 어렵다고 알려진 C797S라는 특정 돌연변이를 가진 환자 8명에게 VRN11을 투여했을 때 암 덩어리가 객관적으로 의미 있게 줄어든 환자의 비율, 즉 객관적 반응률 ORR입니다. 표를 가리키며 단순한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표를 아주 자세히 봐주십시오. 여기에 있는 8명의 환자들은 그냥 일반적인 환자가 아닙니다. 표를 보시면 적게는 2가지, 많게는 무려 5가지 이상의 다른 항암 치료를 받고도 모두 실패한, 사실상 현대의학적으로 더 이상 쓸 약이 없던 말기 환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십시오. 40mg이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용량을 투여한 첫 번째 환자부터 종양의 크기가 무려 51.4%나 줄어들었습니다. 용량을 160, 240, 320mg으로 점차 올려가면서도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44%, 마이너스 52% 등 예외 없이 아주 꾸준하고 깊이 있는 종양 감소가 관찰됩니다. 단 한 명, 80mg을 투여한 환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7명 모두가 암이 유의미하게 줄어드는 부분간의 PR을 달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희망이 없던 환자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준 생명과 직결된 데이터입니다. 회장님, 이 87.5%라는 수치가 대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려면 반드시 경쟁 상황과 비교해 봐야 합니다. 현재 4세대 EGFR 억제제 시장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받는 경쟁 약물은 중국에서 개발 중인 실버티닙이라는 약물입니다. 실버티닙은 임상 2상에서 9명의 동일한 변이 환자를 대상으로 44.4%의 반응률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서로 다른 임상에서 나온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1대1 비교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학회 발표 포스터 원문에도 이것이 직접 비교 연구가 아니라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객관적인 수치의 격차는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87.5%대 44.4%. 이건 거의 2배에 가까운 압도적인 차이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글로벌 시장이 왜 VRN11을 차세대의 최고 신약, 즉 베스트 인 클래스의 가장 강력한 후보로 주목하는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장님, 우리는 좋은 면만 보고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눈부신 87.5%라는 데이터에도 우리가 반드시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체크포인트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째, 이 놀라운 결과는 아직 8명이라는 아주 소규모의 환자 집단에서 나온 초기 데이터라는 점입니다. 앞으로 환자 수가 수십, 수백 명으로 늘어났을 때도 지금과 같은 높은 반응률이 그대로 유지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 관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둘째, 경쟁 약물인 실버티닙은 비록 반응률 수치는 우리보다 낮지만 우리보다 한 단계 앞선 임상 이상을 진행하며 개발 속도 면에서는 한 발 앞서 있다는 점도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 지금까지 2개의 강력한 기동 VRN10과 VRN11을 각각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둘을 관통하는 어쩌면 약효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해할 수 있는 보로노이의 핵심적인 공통 경쟁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압도적인 안전성입니다. 차트를 짚으며 이 그래프를 봐주십시오. 약의 가치는 약효만큼이나 부작용 프로파일이 결정합니다. 특히 3등급 이상의 심각한 부작용은 환자의 치료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VRN11의 파란색 막대를 보십시오. 기존 표준 치료제인 오시머티닙이나 다른 4세대 경쟁 약물들과 비교했을 때 주요 부작용 발생률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다른 약들에서 종종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보고되는 간질성 폐질환, ILD와 심장 독성, QT 연장, 이 단 한 건도, 즉 0%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0%라는 숫자가 바로 VRN11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의사들이 환자에게 다른 약 대신 이 약을 자신 있게 처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아서 복잡해 보이시겠지만 회장님, 여기서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보고드린 두 약물 VRN10과 VRN11 모두 아직 최대 내양 용량 MTD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약효가 부족하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약물 용량을 지금보다 계속 높여도 아직 환자가 견디기 힘든 심각한 독성이 나타나지 않을 만큼 이 약의 프로파일이 매우 깨끗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향후 단독요법뿐만 아니라 다른 약물과 함께 투여하는 경용요법으로 확장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단호하게, 회장님, 신약 개발에서 안전성은 곧 확장성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회장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최적의 진입 타점을 잡기 위해 가장 현실적일 수 있는 하방 변수 하나를 가정하고 시뮬레이션해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변수가 갑자기 발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이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그토록 극적인 결과를 보였던 VRN-3의 첫 인체 임상 데이터가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기대에 한창 못 미치는 평범한 수준으로 발표되는 상황입니다. 혹은 경쟁 약물인 실버티닙이 우리보다 먼저 FDA의 가속 승인을 받아 시장을 선점해버리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의 단기적인 소음과 충격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럴 때 우리의 대응 전략은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첫째, 단기적인 약효 데이터의 흔들림보다 장기적으로 훨씬 더 지속될 수 있는 경쟁 우위, 즉 앞서 강조했던 압도적인 안전성 프로파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안전성이 담보된 약은 결국 시장에서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설령 VRN 원원이 잠시 주춤하더라도 이미 강력한 인체 데이터를 확보한 VRN11의 가치가 회사 전체 플랫폼의 가치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기업의 근본적인 실패가 아니라 시장의 과도한 공포에 의한 반응이라고 판단된다면 오히려 이를 저가의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 진입점을 냉철하게 재평가하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길었던 브리핑의 핵심을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하며 정리하겠습니다. 보로노이의 전략은 단순한 억제, 인히비션이 아닌 소멸, 엘리미네이션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암의 핵심 생존 기전인 내성과 최후의 성역인 뇌에 대한 정면 공격입니다. 이 문장이 이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성과 가치를 가장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장님께 이 질문을 남기며 오늘 보고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저 잘 설계된 두 개의 개별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암이 인류에게 던지는 가장 어렵고 본질적인 숙제들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 기업의 등장을 목격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심층 보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압도적인 호재와 그 이면에 숨은 현실적인 체크포인트를 모두 테이블 위에 펼쳐드렸습니다. 철저히 공개 자료 기준의 해석이며 최종 결제, 즉 투자의 판단은 회장님의 몫입니다. 더 디테일한 근거 자료는 고정 댓글에 블로그 링크를 확인해 주십시오. 시간 아껴드리는 주식비서 론이었습니다. 성투하십시오.